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의 78세 남성이 입원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인 어제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5,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와 지역이 91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싱가포르는 대구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적용한 입국 금지를 오늘 밤부터 한국 전체로 확대합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입국 절차가 수시로 바뀌면서 공항에 있는 탑승객들이 해당 국가 관련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총 4곳이 분구되고 4곳이 통합되면서 253개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률에 배치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틀 전 북한이 쏜 발사체와 합동 타격 훈련 등에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인하폭은 0.5%포인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번째 비상 인하 조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상관없이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국 테네시주에서 2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14개 주 가운데 한 곳이고 이번 피해로 투표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가 1명 또 늘었습니다. 32번째 코로나19 국내 사망자입니다. 고인은 78세 남성으로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입원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인 어제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5,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어제 늘어난 대구에서의 환자들이 신천지 관련으로 확인된 사람보다 일반 시민이 더 많았고 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검사의 우선순위가 일반 시민, 그 가운데서도 고위험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환자의 상태 등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와 사망자와 관련해서 밤사이 새로 확인된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대구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보경 기자. 우선 78세 남성의 사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대구에서는 추가로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8세 남성인데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오후에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대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몇 명의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온 거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데요. 3일 0시 기준 대구 확진자 수는 3,601명입니다. 520명이 증가한 겁니다. 사망한 환자는 대구에서 22명이 나왔고 전국적으로는 32명입니다. 경북은 685명의 확진자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61명이 증가한 겁니다. 두 지역 환자만 4,200여 명에 육박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추가된 확진자 수에 지역별 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늘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환자 수를 잠시 짚어보면요. 현재 5,186명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파악한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은 1,900여 명인데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 61.3%가 진단검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검사 결과가 통보된 4,500여 명 중에선 60%가 넘는 인원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화 조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건 아니고 전화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조사 결과 증상이 있다고 대답한 교인이 13,000명이 넘습니다.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네, 중앙교육연수원에 총 160객실이 있는데 어제 중 거의 입소를 끝마친 상태고요. 대구시는 처음 센터로 발표했던 이곳 외에 경주 농협교육원 등에 이어서 치료센터 3곳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오는 6일까지 경증 환자 1,100여 명을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이번 대기 중인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만큼 병실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민간 시설을 추가 확보해서 수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 김천교도소의 재소자 감염 소식도 잠깐 살펴보죠.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경북에서는 최근 김천교도소에서 재소자 3명이 감염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인실을 함께 써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엔 외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이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감염됐는지도 현재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의료진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 가톨릭 병원 안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병원 안에서의 이들의 동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병원 안에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이번에는 부산과 경남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의료원을 연결합니다. 강신우 기자,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부산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모두 83명이 됐습니다. 연이틀 3명씩 늘고 있는 건데 확진세는 다소 꺾였습니다. 먼저 82번 확진자를 보면 68세 남성입니다. 온천교회 신도였고요.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1번 환자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온 78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30대 여성이고요. 82번 환자는 친구가 온천교회에 다니는 1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말 확진자가 급증했던 경남 지역에서도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소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2명이 나왔는데 거창과 거제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이제 63명인데요. 63번 환자는 감염원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62번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도청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에서 확진 환자가 퇴원을 해 경남에서 모두 2명이 완치가 됐고요. 부산도 그제 완치자가 나왔는데 다른 3명의 환자도 지금 퇴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고요.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부산과 경남 지역 큰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구 경북 사례에서 본 것처럼 조금만 고비를 늦춰도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때문에 열흘 정도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방역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강신우 기자. 부산 지역은 온천교회 확진자가 매우 많고요. 신천지 신도들의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신천지 신도가 17,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270여 명이 증상이 있다고 해 검진을 받았는데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5명이 양성이었고 70여 명이 경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제주도의 상황도 살펴보죠. 4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새벽 4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대구를 방문했던 20대 남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제 대구에서 관광을 온 관광객이 확진을 받았는데 오늘 새벽 4번째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18일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자세한 동선은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밤사이 또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와 지역은 총 91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오늘 밤부터 최근 2주 사이 한국을 방문한 사람의 입국과 경유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사할린에 이어 모스크바에서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격리 조치가 풀릴 때까지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방문객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나라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최근 2주 안에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은 아예 입국과 경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여행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했지만 한국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와 이란 여행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적용합니다. 러시아도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사할린에 이어 한국발 항공편을 통해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무조건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엔 지정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거나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운항하려던 모스크바 인천 노선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5명이 추가되며 확진자 수가 13명으로 늘어난 벨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 절반 가까운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면서 외교부는 비행기 탑승 전 입국 절차 변동과 관련한 문자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이틀 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과 봉황 무늬가 찍힌 이 시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고리로 미래통합당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시계 하나 갖다가 금줄로 바꿔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 아닌가. 반대로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이 회장의 저희가 박 전 대통령과 가깝고 야당과 유착돼 있다는 것을 알렸으니 나 좀 잘 봐달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부속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 전국을 벗어나 보려는 여권 인사들의 눈물겨운 사투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허위 사실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신천지 측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신도가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세균 전 의장 시계가 있단 말도 나온 겁니다. 그러자 정 총리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신천지는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기념품 시계를 제작한 로만손 측도 다이얼 모양의 차이가 있다며 이 총회장의 금장 시계를 제작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검찰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관련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퇴한 전 신천지 관계자와 이 총회장이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천지 전직 핵심 간부와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천지교회의 조직 체계와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들에게서 이만희 총회장의 음성 파일 등이 담긴 외장 하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총회회의와 이 총회장의 발언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총회장이 신천지 탈퇴교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제출받은 녹음 파일과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연대는 5일 이 총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발장을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청와대에 낼 예정입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자 수사를 재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일선 검찰청에 불법 행위가 있으면 강제 수사로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고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입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그동안 종교단체로 받아왔던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 주택가의 한 건물입니다. 신천지는 이 건물 2층을 주소지로 지난 2011년 11월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설립 당시엔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라는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법인 이름을 새하늘 새땅 증거 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로 바꿨고 대표자도 이만희 총회장으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신천지 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늑장 제출한다든지 허위 제출, 또 저희들 전수조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있고, 서울시는 신천지 교인들이 전수조사에서 통화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각종 위장 시설을 통해 포교와 모임을 지속하는 걸로 파악된다고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법인 자격을 잃으면 종교단체로 받아온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13일 신천지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르면 16일 취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오는 4.15 총선에 적용이 될 선거구 관련 소식인데요. 국회에 획정안이 제출이 됐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여야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안 자세한 내용을 이세누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개 지역의 선거구를 하나씩 더 늘리는 대신 다른 4개 지역은 하나씩 없애는 내용의 획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구가 늘어나는 곳은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 4곳입니다. 반면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은 선거구가 각각 하나씩 줄어듭니다. 또 강원도와 전남에선 지역구가 각각 하나씩 줄어 총 4곳이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253개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세환 획정위 위원장은 어제 국회를 찾아 문희상 의장에게 이 같은 획정안을 전달했습니다. 문 의장은 강원 지역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인 데 대해 농어촌과 산간 지역을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통폐합 지역의원과 출마 예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이틀 전에 북한이 쏜 발사체 등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비난이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청와대의 사고에 경악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에 올라온 최신 소식입니다. 청와대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제목부터 과격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형식을 취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포병부대 훈련의 일환으로 자위적 행동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한 것은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제 북한이 발사체를 쏘자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행동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 남측도 합동 군사 연습을 즐기는 편이며 첨단 군사 장비를 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실시하려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된 건 코로나 때문이지 평화나 화해를 위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반응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 형식을 취해 직접 나선 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공식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대남 특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폭등의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미 연준이 그대로 단행을 했습니다. 인하폭도 0.5%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내리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예고 없이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정례 회의를 2주 앞둔 상황에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And waiting to see how it would evolve. And I think we've come to the view now that it is time for us to act in support of the economy. 이번 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비상조치입니다. 인하폭도 0.5%포인트로 추이됩니다. 이에 따라 연 1.5에서 1.75%이던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낮아졌습니다. But we do believe that our action will provide a meaningful boost to the economy. More specifically, it will support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and avoid a tightening of financial conditions, which can weigh on activity. 줄곧 금리 인하를 촉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쟁국들과 여전히 금리 격차가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선도해 더 낮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조치에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이단 폭락 이후 이번 주 들어 5% 안팎 폭등했던 주요 지수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회 정례 회의는 2주 뒤인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금리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1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슈퍼 화요일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14개 주 가운데 한 곳인 테네시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닥쳤습니다. 20명이 넘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커서 투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부소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들은 부서지고 뒤집혔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토네이도는 현지 시간 3일 새벽 1시쯤 테네시주 주도인 내슈빌을 강타했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지 6분 후 첫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새벽에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불어닥친 강력한 토네이도로 테네시주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Surreal. I feel like I'm in a movie. It's just so sad. 구조당국에 따르면 150명이 넘는 주민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데이비슨 카운티를 비롯해 4개 카운티에서 최소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물 50여 채가 부서지고 내슈빌 4만 5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피해 지역 학교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테네시주는 슈퍼 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14개 주 가운데 한 곳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슈빌 시는 투표소 15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피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밤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일어났는데요. 다친 사람으로 확인된 명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인데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1차 진압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폭발은 오늘 새벽 2시 59분쯤에 발생했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인데요. 폭발로 인한 화재로 현재까지 근로자 1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공장 주변 건물이 흔들리는가 하면 불기둥이 높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창문이 깨지거나 지붕이 내려앉았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커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진압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플랜트 설비 일부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서산시는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사고 소식은 잠시 후 두 번째 연결해서 추가되는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밤사이에 또 지자체에서 확인을 한 확진자들이 또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한 명이 나왔는데 대구에서 온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에 제주도에서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박 3일간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온 46살 A씨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은 제주대 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에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어젯밤에 1차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최종 확진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해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도쿄올림픽에 대한 결정은 이르다 일본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올림픽위원회도 도쿄올림픽 성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선수들에게 계속 준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 여부와 별개로 일각에선 코로나19가 벌써 70여 개 나라에 퍼졌는데 WHO가 아직도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 공적 유통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농협이나 우정본부 등과 각각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있는데 조달청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한 뒤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대구와 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나선 현역 의원들에게 당 지지를 개인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해야 하느냐 등 불출마를 유도하는 압박성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줄이는 은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 국민, 신한에 이어서 대구은행도 1시간 단축을 하는데요. 현재 대구은행은 직원 확진 등의 이유로 10개 지점 영업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황입니다. 매점 매석 적발은 어제 12건 늘었습니다. 검찰은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기존보다 가중해서 처리를 하고 사건이 적발이 되면 마스크를 압수하는 대신에 시중에 곧바로 유통을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마스크 하루 공급량이 오늘부터 더 늘어납니다. 하루 평균 70만 장에서 이제 100만 장을 공급을 합니다.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마스크를 사는 걸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엿새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수감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항고 사건과 검찰이 제기한 항고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지난달 22일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봤는데 같이 공연을 본 사람들 중에 신고된 유증상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극장은 방역과 함께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공개되는 즉시 해당 노선의 버스와 정류소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접촉이 많은 의자와 손잡이, 하차벨 등은 폐차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말 과거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한 홍패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됩니다. 고려말 문인 최강재가 문과에 합격해 받은 문서인데요. 특히 국왕 직인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의 4위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진입이고 지금까지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 어제 납세자의 날을 맞아서 가수 아이유 씨와 배우 이서진 씨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인 기념 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축소가 됐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역시 오늘도 코로나 사태 관련 정부의 대책 등이 쟁점이 될 텐데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여서 학교의 대책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논의를 합니다.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국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금융위가 오늘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나온 은행 최고 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결과와 함께 기관 제재 결과가 금융사에 통보가 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 비나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 저녁까지 강원 영서에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최고 3도에 그치겠고요. 전주 7도, 대구 10도로 남부지방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북한은 함흥이 최고 8도, 개성이 4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고요. 토요일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손세정제와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없앤다거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물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99% 그거는 확신에 믿지는 않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매하고 싶죠.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면역력을 강조하거나 세균을 막는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 대부분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공기청정 기술이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세균과 유해물질 99.9%를 제거한다고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제목에 코로나19 문구를 넣은 손세정제 판매 업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 처방약을 개발했다는 광고도 내놨습니다. 한 정수기 업체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판다면서 면역력 키워주는 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정수기 물이 그 해결책이라는 걸 확신을 하는 거죠. 비타민C,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도 코로나19 문구를 달았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특정해서 기능성이 인정된 그러한 제품은 전혀 없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광역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기사와 탑승객 등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버스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뒤쪽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는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제주시 우도면 남동쪽 7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서귀포 선적 29톤의 어선으로 선장 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사고 현장에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091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4억 8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한 것입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로화 등 기타 통화로 표시된 외환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동안 851명 또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186명으로 5,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에서는 밤사이 사망자 1명이 더 늘어나서 전체 사망자는 32명이 됐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위원장님. 대구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세 남성입니다.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고요. 이분 역시 입원을 위해서 대기하다가 집에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령이면서 지병이 있는 중증 환자들을 먼저 치료하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의 지금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 같은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실인데요. 지금 기준들이 이제 이번 월요일 날도 발표돼서 중증부터 입원하고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긴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환자 분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입원된 분을 갖고 분류하기는 기준이 적절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대기하시는 분들은 그걸 검사를 받아서 분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월요일 날 저희 내부에서 제안을 해서 병원에서 입원된 분을 분류하는 건 적절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당장 며칠 동안 시급한 거는 자가격리에서 집에서 계시는 분 중에 우선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을 빨리 뽑아서 병원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제한 한시적이라도 그런 기준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한 진행을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좀 계속 아쉬운 점인데 네. 결국 판단 하나하나의 결정에 생명이 위중하고 긴급한 상황은 의료진의 판단에서 바로 입원이 가능한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준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더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세부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기준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검사 받을 수 없잖아요.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병원에 일단 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기준이 작동되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 전에 확진이 된 그 상황에서 바로 판단해서 병원으로 바로 들어올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 그 과정에서 최소한 의료진이 봤을 때 이 부분을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사의 판단이 그런 어떤 즉각적인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사실 인류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단서 조항으로 위급한 즉 생명이 위급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치의가 바로 판단해서 집에 있다도 바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기준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기준은 마련됐는데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는 많으셔서 지금 한 120명 정도의 의사분들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우선 다 전화를 걸어서 집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잘 들리지도 않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본인들이 잘 이해도 못하는 분들이 많고 집에 체온기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검사 받으러 왔을 때 애초에 그때 바로 보고 판단해서 확진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분은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바로 판단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기준으로 이걸 모든 거를 수백 수천 가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허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서는 그동안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진단 검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어제 밝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증 환자들도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중증 환자를 가려내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검사 대상을 확대해서 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신천지에 관련된 확진자 찾아가는 건 실제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유증상자에서 당연히 환자가 많이 나오지만 증상이 없는 분은 이제 차차로 이제 확진자도 줄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지역사회 대구 지역사회에 감염돼서 지금 잠재돼 있을 환자들을 적절히 찾아내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동안에는 증상이 좀 상당히 심각하고 지병이 있는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들이 아닐 경우에는 진단검사조차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될 예정이고요. 워낙에 이제 사안이 시급하고 진단검사 역량이 숫자가 작으니까 우선순위에 급급해서 이제 그쪽으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됐으니까 지역사회 감염 쪽으로 확대해서 전환돼서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10만 명당 확진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관련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동안엔 숫자 크기에만 중요해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그리고 대구에서 30명이다, 부산에서 40명이 나왔으니까 마치 40명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10명이 인구가 100명인 곳에서 환자 5명 나오는 거나 500명인 곳에서 환자 5명 나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평균에서 보는 게 필요하고 그게 10만 명당 기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평균이 벌써 전국적으로 보면 9.3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5.3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중국보다 인구 기준으로 치면 저희가 초과했고요.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지금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하면 143명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후베이성,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이 113이었습니다. 즉 우한 후베이성보다 지금 지역사회의 이 감염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 즉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과 전반적인 수준은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됐다는 그 뜻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만큼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마스크를 꼭 뭐 항상 써야 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면 마스크를 뭐 재활용해도 괜찮다. 뭐 아니다. 그건 뭐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초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고 기준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요. 이제 그런 달라진 권고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좀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과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걸 가정하고 보면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면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기본 원칙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 정상적인 뭐 직장을 다니거나 어디 마트를 가거나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품귀가 됐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마스크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기 어려웠고 구하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죠. 재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재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면 마스크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없으면 면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그 또한 이 부분도 뭐 계속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세탁기에서 깨끗이 빨았을 때 완벽하게 건조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보건용 마스크는 깨끗하게 유지만 관리만 된다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써도 되겠다. 그러나 이런 것이 소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세균이 오히려 증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개인의 판단에 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이나 뭐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자외선 살균기라고 기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릇 같은 거 소독하잖아요. 거기다가 한두 시간 넣어놓으면 완벽하게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장이 있거나 사무실 같은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게 호흡용 보호구의 전문가분들이 권유를 의사협회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실험 결과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밀집된 공간이나 실내에서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를 여러 차례 쓰게 되면 이 마스크에서 세균이 증식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말이죠. 마스크를 재사용할 경우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 물리적인 구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즉 이 보건용 마스크는 빨았으면 안 됩니다. 면 마스크는 빨았어도 되지만 그다음에 이 보건용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전격품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고무나 쇠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리적 특성이 파괴되면 당초 갖고 있던 보건용 마스크의 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지 마시고 그런 데 돌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이 될 수 있는 깨끗이 쓰시되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런 자외선 살균기에 이렇게 조금 잠깐 놔두시면 소독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깨끗한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이 필요하다. 네,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지 정부는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공적 판매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고 약국의 정보망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구입하는 마스크 개수를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온라인에서도 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오전 9시 45분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을 시도해봤습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9시 44분 30초입니다. 5초도 지나지 않아 품절됐습니다. 화면은 멈췄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에 열리는 쇼핑몰에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판매 전부터 사이트는 먹통입니다. 계속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나왔다. 근데 주문 폭주로 구매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약 15분 정도 마스크 구입을 시도해봤는데요. 화면이 넘어가질 않아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크 게릴라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예 걸리지를 않아요. 바로 끊겨요. 겨우 연결됐지만 통화량 증가로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453박스의 마스크를 준비한 방송은 9분 만에 끝났습니다. 계속 TV 보면서 기다렸다가 다른 채널 돌리지도 못하고. 시민들은 아무리 걸어도 안 받는다며 통화 내역을 올리고 집 전화가 잘 된다, 미리 회원 가입을 하라는 조언을 공유합니다. 정보를 정확히 모르면 이마저도 남의 얘기입니다. 서울의 우체국에선 마스크를 팔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헛걸음을 합니다. 안 팔아서 판다. 근데 자꾸 유튜브를 판다고. 파는 곳을 찾아도 그때부턴 줄서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거 진짜 3시간 줄 서서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내가 여기 왔었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서울역과 행복한 백화점엔 어제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손녀딸 둘이요. 또 학원 가면 마스크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는. 이게 지금 열흘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두 곳의 판매는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할 줄 모르니까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발품 팔으면서 돌아다녀 봐야죠 또.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약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마스크 공급 방식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장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직접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역 광장입니다. 정부가 푸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밀조밀 빼곡히 늘어선 인파는 부산역 안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이 몰려들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균에 노출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언제 마스크를 구할지 모르는 시민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러거든. 자꾸만 사람 모이게 만들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렇게 시민들 원성이 높아지자 일부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산 기장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7만 가구의 마스크 105만 장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5장씩을 이장들이 집집마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91살 할머니는 눈물까지 보입니다. 댕기는데 나는 그거 뭔가 차라리 걸비 떠기래. 시민들 반응이 좋자 가까운 연제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안에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급 방식을 좀 전환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의 78세 남성이 입원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인 어제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5,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와 지역은 91곳으로 늘어났고 싱가포르는 기존의 대부 청도로 한정했던 입국 금지를 오늘 밤부터 한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외교부는 공항 이용객이 탑승 전에 입국 절차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총 4곳이 분구되고 4곳이 통합되면서 253개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률에 배치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제 북한이 쏜 발사체에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의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인하폭은 0.5%포인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번째 비상 인하 조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상관없이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곳인 테네시주에 강력한 토네이도로 2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경선 투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 저녁까지 강원 영서에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최고 3도, 광주가 8도, 대구가 10도에 그치겠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함흥이 8도, 개성이 4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공장에서의 폭발 사고 소식 앞서 전해드린데요. 거대한 폭발음 그리고 수십 미터로 솟구친 불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지금 부상자만 있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상자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폭발 사고는 오늘 새벽 3시쯤에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센터에서 쾅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기둥은 수십 미터 높이로 크게 솟구쳤고 주변 하늘이 빨갛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재로 현재까지 근로자 중에 중상자가 2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24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폭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공장 주변 건물이 흔들렸고 창문이 깨지거나 지붕이 내려앉았다는 이러한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지붕에 깔린 주민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산시는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된 상황은 아니어서 대피령까지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란에서 이탈리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의 거점인 이탈리아 내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3일에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2,502명으로 전날 대비 466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27명이 증가해서 7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바이러스 전파가 본격화한 이래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독일에선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했고 스위스도 코로나19 환자가 55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전국에선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기부 물품이 전해지고 본인이 사용하려던 마스크를 익명으로 병원에 건넨 사람도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장어탕이 차에 실립니다. 경기도 일산의 장어 가게에서 대구 의료진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1,000인분 장어탕은 310여 킬로미터를 달려 대구 지역 거점 병원으로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동산병원과
대구 의료원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핫도그 샌드위치와 아이스티 200세트가 차에 실립니다. 이 또한 대구 의료진을 위해 같은 지역 칠성 야시장 상인들이 쌈짓돈으로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드실 수 있는 핫도그 샌드위치라는 음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의료진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남 지역 확진자의 80%가 입원 중인 마산의료원. 생수와 김밥, 집에 아껴둔 마스크까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한마음 창원병원 앞은 시민들이 손수 적은 응원 메시지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주부터 환자와 의료진 190여 명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코호트 격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분들이 밖에서 다 응원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대구 병원들을 돕기 위해 열린 1339 국민성금 캠페인 계좌엔 지난 주말부터 2천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계좌를 운영하는 사랑의 열매 측은 마스크와 음압기 등 확진자와 의료진에 필요한 물품을 병원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가격리 대상 가운데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도 있는데 기꺼이 동행격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구의 장애인 자립주택입니다. 집 한켠에 마스크와 의약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짐과 함께 인스턴트 식품도 한가득입니다. 장애인 활동가 정지원 씨가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급하게 챙겨온 물건들입니다. 2주 동안 함께 살기 위해 이른바 동행격리를 자원한 겁니다. 수술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좀 신경이 쓰여서 좀 시간대에 맞춰서 약을 조금 복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은 제가 챙겨드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수발을 자청한 봉사자도 있습니다. 이창수 씨는 방호복을 입은 채 병상이 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렇게 혼자 격리된 채 생활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됐지만 네, 어쨌든 누군가는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가들의 헌신으로 아직은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장애인 자가격리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못 가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면 대규모 그냥 장애인 방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체 인력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JTBC 최수연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상황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국회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마스크 대란 사태와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네, 건강하시죠? 예. 네. 네, 국회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한때 뭐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하루였습니다만. 방역 완전히 하고 또 일일이 출입하는 분들 체온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국회에는 별다른 감염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40일 정도 남아 있고요. 현재 총선에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도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사태는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정치 30년 뭐 동안에 선거 기간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상황이 돼서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 시작을 하는데 이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들 건강이 먼저 염려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퇴치할까? 이게 이제 열쇠일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본격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무능 그리고 오만이 겹친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형 감염병은 초기에 제대로 잘 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방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느라고 막지 않는 바람에 국내 확산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진 확보라든지 심지어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 대구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대형 인재고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드러난 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능과 오만이 겹친 인재다, 사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서른 의원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정쟁이 중지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앞에서 여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코로나가. 따라서 여야가 함께 대처해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처하려는 이런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정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보면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특히 지금 대구 경북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쟁을 중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가 몇몇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마스크를 어떻게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정책이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부의 대응 태세가 초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건 우리 객관적인 이 근거가 있죠.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 체계는 참 잘 돼 있다. 24일 이 뉴욕타임즈 나온 걸 보면은 한국이 하고 있는 이 체제가 잘 성공하면은 세계적인 모범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잘 나가다 이게 신천지 이 파동이 나오면서 상황이 아주 어렵게 돼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얘가 함께 손을 잡고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싸우지 말고 코로나 앞에서도 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 탓을 하고 누굴 욕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손을 맞잡고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누차 저희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이행 안 되는 바람에 저는 악화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정부 당국자들이 자화자찬해요. 무슨 세계가 인정하네 하는데 세계가 인정하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체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이 발생한 중국을 빼고 가장 실패한 나라인데 아니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시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런 지적이나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죠. 단 정쟁을 위한 정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만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뭐 그걸 오만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표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만하겠습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저 싸울 생각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지만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정쟁이나 싸움 걸어오는 걸로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지나치면은 그게 싸움이고 결과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결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비판은 듣기 싫겠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앞으로도 않습니다. 대책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비판은
넉넉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6조 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희들은 금액에 관해서 굳이 어떤 액수의 제한을 네.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1, 4분기인데 예산이 통과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1, 4분기 추경은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것인데 그렇죠. 이번 코로나 사태의 확산 방지와 또 이것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금액이 많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총선을 앞두고 무슨 선거용의 예산을 푼다든지 그 다음에 이 세입 경정을 또 3조 이상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세입 경정이라는 말은 쓸 돈은 다 짜놓았는데 세입이 부족하니까 그걸 어디에서 빌려와서 메꾸겠다는 네. 거거든요. 3조 얼마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난번 올해 예산에 대해서 국회 통과될 때도 너무 국가 빚을 많이 낸 과잉 예산이다, 선거용 예산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세입 경정을 하려면 차라리 맞추어서 세출을 줄여라.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쓸 건 다 쓰고 또 빚내서 가져오는 걸 이 기회에 끼워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뭐 전무후무한 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어떤 사태로 벌어질지 예상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가 함께 추경을 하자고 합의가 됐고 문제는 액수를 가지고 다툴 수 있는데 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6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은 6조 2천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얼마든지 내용을 놓고 따질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확산될지 짐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가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를 위해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얘기 잘 안 되는 얘기고 오로지 메르스를 위해서 피해자분 경제단체들, 경제인들 또 피해를 입은 분들 구방역대 집비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쓰일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놓고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다행히 야당 측에서 액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첨예하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 추경 문제는 여야가 큰 탈 없이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걸 갖고 늦추다 보면은 뭐 다 감염되고 난 뒤에 이걸 뒷북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조속히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제발 야당이 여러 가지 딴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좀 코로나19에 필요한 예산들만 좀 순수하게 짜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됐습니다. 함세웅 신부와 배우 문성근 씨 등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 정당 등록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걸 뭐 한마디로 한다면 비례연합정당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며칠 전부터 들려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서른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네. 적어도 이 모든 결정은 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최고위원 일원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를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게 안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국민 앞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걸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부 신문에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잘못된 신문입니다. 잘못된 보도입니다. 우리 당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걸 논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최고위를 통과해서 우리 당이 결정으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들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게 당론으로 굳혀져서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참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시긴 한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당에 와서 그걸 전한 사실도 없고 뭐 전 개인적으로 다 친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도 않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분명합니다. 네. 저는 참 우리 서른 선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표리부동 후한무치 이런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특히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당은 비례의석을 한 석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민의의 왜곡이 생긴다. 자유한국당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800만 표 이상의 사표가 생기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딴 야당으로부터 동의받아서 할 욕심으로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통과시켜 놓고 저희들이 사표가 되는 비례대표 800만 표 이상 넘는 표를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당을 만드니까 온갖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조차도 국민을 기본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탄핵받게 돼 있다고 하고 또 민주당은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했어요. 안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진면목이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당이 그런 언급을 하고 고발한 상태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저희처럼 만들 수는 없는데 단 지금 소위 비례연합당 만들어서 거기에 민주당은 관여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설거머니 올라타는 일은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핵심 5명이 모여서 논의한 것도 지금 밖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관여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밖에 있는 분들이 만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설거머니 올라타는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법 받아가기 위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주고 그 지금 나머지 정의당이나 이런 민생당들하고 사실 공동 범행을 해놓고 이게 장물 가르면서 싸움이 난 격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억측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전혀 아니죠. 사람이 접니다. 예. 당자가 저예요. 예.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민주당은 안 만들죠. 그러나 민주당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데 설거머니 올라타서 그게 하는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 그 당을 지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쪽으로 표가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도 몇 번 얘기했습니까?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표리부당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정말 정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원칙부터 깨지는 얘기입니다. 지켜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 정말 부탁합니다. 예. 네, 제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오. 제가 네.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근데 뭘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안 망가졌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관측이나 이런 것은 끝내는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끝내 못 만든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근데 정리를 정치는요, 하겠습니다. 정도로 가지 않으면은 항상 실패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 왔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정도로 안 가고 그렇게 사도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갑니다. 우리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그것을 사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심을 반영하는 불가피한 수단입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서로 야합해가지고 문제 생긴데도 해놓았다가 지금 이제 안 되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뒤에 저러고 앉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장치하에서는 비례의석을 6석 내지 7석밖에 못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비례가 아닌 지역에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세가 옳다고 봐요.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전혀 국민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보십시오. 미래통합당과 우리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정도입니까? 미래통합당 정도 아니에요. 잠깐만요. 두 분 진정하시고요. 네, 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자체적으로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비례의원 확보가 쉽지 않을 테니 당연히 뭐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비례위성정당을 연합정당을 만들게 되면 참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결과가 제가 말한 대로 되면 전 사과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만드는 연합당의 민주당 측 인사를 알게 모르게 한두 명이라도 보내면 저에게 사과하십시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죠. 당이 할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 당이 관여 안 저는 하는 절대로 것처럼 정도로 가는 길을 가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도가 아는 사도로 거라고 가는 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맞짱 토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시청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나 확진자 소식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대구에서 추가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78세로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 확진자 수는 3,601명입니다. 경북은 685명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환자 수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5,186명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신천지 신도들 이외 일반 시민들의 감염도 현재 잇따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구의 확진자는 대부분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 중심이었는데요. 여전히 교인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대구 신규 확진자는 교인보다 일반 시민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대구에서의 진단검사 우선순위를 그동안은 신천지 신도에서 앞으로는 일반 시민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파악한 대구 신천지 교인은 1,900여 명인데요. 이 중 61.3%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인은 4,500여 명입니다. 61.7%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조 기자,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큰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대구 서부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1명, 그리고 차량 등록사업소 사회복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일에는 남구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던 파견 간호사 1명이 확진을 받았었는데요. 다행히 보건소 다른 의료진을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폐쇄됐던 보건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천교도소에서는 최근 재소자 3명이 감염됐는데요. 감염 경로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바 있습니다. 부산 의료원을 연결합니다. 강신우 기자, 부산 경남 지역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부산 경남은 각각 확진자 수가 82, 63입니다. 온천교회가 있는 부산 동래구에서 1명, 서구와 수영궁에서 각각 1명이었습니다. 경남에서는 거제도와 거창이 1명이었는데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23명이 됐습니다. 30대 여성인데요. 앞서 이 여성의 부모가 50대 부모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21번에서 23번까지 모두 가족이 되는데 가족 3명이 모두 확진을 받은 건 울산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부산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재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440여 명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됐는데 부산시는 어제 경찰과 협조해 이들 모두의 행방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되면 이들을 포함해서 신천지 신도 17,000여 명에 대해서 11일까지 계속 증상이 있는지 연락을 취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우 기자, 부산 경남 지역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대구 경북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경증도에 따라서 환자의 경증도에 따라서 나눠서 입원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거 부산의료원은 음압병상이 106개인데 이를 254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부산의 음압병상 가운데 60% 이상이 현재 찼습니다. 경남도 77%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증 환자는 연수원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의료원에서 JTBC 강신호입니다. 신도들의 명단을 허위로 내고 또 조사에도 잘 응하지 않았다면서 신천지 법인에 대해서 서울시가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죠.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인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익을 해쳤다는 그렇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금 방침은 한번 신천지의 입장을 들은 뒤에 한 16일쯤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신천지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이 사단법인입니다. 네. 이미 단체는 아니고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목적에 반하거나 공익을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고요. 주무관청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고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종교의 자유라도 공익을 해야 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만약 취소를 한다면요.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천지 쪽에서요? 그렇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이 상당히 길어진다면 취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계속 끌 가능성도 있고요. 취소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세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가세라든지 증여세, 상속세가 원래 면제가 되는데 그것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다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그 조사는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네. 그 최초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여러 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죠. 살인죄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을 할 때 혐의가 적용이 됐고, 그 혐의를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세 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시가 이제 신천지 그 이만희 총회장 또 12지파장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죄 등을 좀 적용해서 처벌해달라.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지금 배당이 된 상황이고요. 네. 또 이 야당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신천지가 자꾸 명예훼손한다. 새누리라는 당명을 지어줬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도 서울중앙지검 제1부에 지금 형사 1부에 배당이 돼 있고요. 이거 말고 신천지가 뭐 그 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명단 제출하지 않았던 거는 수원지검에 지금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 부분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중에 제일 관심은 살인죄가 적용이 네. 될 것이냐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살인죄는 이제 사람을 죽일 의도로 사망케 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사망의 결과는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만희나 신천지 간부가 이런 죽일 의도가 있었냐 이 부분인데 이 서울시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적용했어요.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충분히 죽을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는 우리 그런 마음을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 명단을 제출을 거부하고 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죽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살인죄의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 네. 이 살인죄나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릴 수는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의 이 착수를 좀 해달라는 것, 또 수사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지금 봅니다. 네. 그 이만희 총회장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뭐 음성 판정도 나왔다고 하죠.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한 곳이 그 연수원이었는데 그렇죠. 폐쇄가 된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본인도 그 얘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또 있었어요.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 폐쇄 조치를 내린 곳에는 못 가도록 돼 있고 있는데 단서 조항이 또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갈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이 법 조항은 사실 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폐쇄 조치를 해놓고 폐쇄를 어기면 당연히 처벌이 된다면 저렇게 못하는데 단서 조항을 예를 든다 그러면 이만희 뭐 총회장이나 이 사람들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신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지내다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뭐 그냥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요. 처벌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예컨대 자가격리라든지 수치를 뭐
수칙 같은 것도 거부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감염법 예방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역학조사를 할 때 허위로 한다든지 한 다음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 지금 그 부분 끝나면 입건할 생각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긴 사람 중에 공무원이 있었다는 점은 이거는 또 어떻게 처벌이 이거는 될 수 관계 있어요? 당국에서 징계를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법 위반인데 이걸 뭐 처벌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관계 당국에서 엄중하게 징계 조치까지 내린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도 네. 신천지 신도다라고 하는 경우,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만. 혜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금맥이 싼다든지 아니면 먼저 검사를 해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이걸 처벌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 이거 입건 여부를 아마 검토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어제 그 이른바 코로나 3법 네.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어겼을 때, 네.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맞습니다. 2월 26일 날 국회 통과했고요. 3월 3일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했는데요. 네. 원래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처벌 조항만 한 달 후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의결했습니다. 특히 3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 벌금을 매겼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좀 상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 달 후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네. 근데 자가격리의 경우는 이제 보건당국에서 네. 공식적으로 그 자가격리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무슨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또 처벌이 달라지는 전자만 거죠. 처벌이 가능해요. 네. 보건당국에서 했던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고요.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하자 이럴 때는 징계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걸 갖고 감염법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 비 나둔 소식 있습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 저녁까지 강원 영서에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 주로 눈이 오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전주 7도, 대구 10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의 경우에도 함흥이 최고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고요.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를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의 78세 남성이 입원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인 어제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5,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여행객이 들어오는 걸 오늘 밤부터 전면 금지하는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입국 제한 국가와 지역은 91곳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입국 절차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출국 전에 국내 공항에서 탑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인하폭은 0.5%포인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번째 비상 인하 조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상관없이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제 북한이 쏜 발사체에 청와대가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 사고에 경악을 표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